선박 투자 회사인 페이파 컴퍼니인데요. 바다로 19호 2022년 실적을 역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스루풋 회계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분석에 대한 시험 모델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영업수익이 3.6%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23.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업손실 40억 원이 시현됐습니다. 다 보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 접하는 투자 회사에 대한 결산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바다로 19호에 대한 그 회사의 어떤 그 내용을 숙지하고자 여러 가지를 그 발췌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인 거로 최근의 의사결정은 2023년 2월 1일 그러니까 2022년도 결산이 끝나고 이사회에서 해외 자회사인 미래로 HMM 넘버1 주식회사 그리고 미래로 HMM 넘버2가 각각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기로 의결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렇게 좀 소개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내용을 소개한다면은 선박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회사법에 따라서 세계로 선박 금융주라는 회사가 또 있고 세계로 선박 금융 주식회사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페이파 컴퍼니가 바다로 19호가 되겠습니다. 선박은 어디에 투자했냐 그러면은 57,000톤 DW급 요것은 이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드라이 웨트 톤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거 기준했을 때 57,000톤이라는 얘기죠. 벌크 캐리어 두 척에 대한 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조사는 장수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수 한통 조선소에서 건조한 그 벌크 선적선이 되겠습니다. 중국 애들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조선소도 많은데 꼭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TC 용선사라고 되어 있는데 TC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이게 트레이드 이런 무역 이랬을 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현대상선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상선이 이제 이 구조 조정이 되고 현재 HMM으로 되어 있죠. 회사의 존립기간은 선박을 인도한 날 받은 날로부터 10년까지이며 선박을 인도받은 매입자가 선주가 되고 SPC라고도 부르는 모양이에요. 는 용성주인 HMM주 구현대상선 내 그 두 개의 선박을 인도 후에 8년간 1+1 해가지고 2년간 연장해서 결국 한 10년 정도 용선주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정기 용선을 갖다가 타임 차터라고 또 표현하고 있군요. 배당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용선 계약 변경으로부터 인도 후 10년 말 시점까지 나용선 벌크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변경 및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립기간은 미래로 HMM 넘버1과 미래로 HMM 넘버2 이 양도전의 이름이 어쨌든지 간에 SA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가 선박을 인도받은 날 2013년 7월 1일 날 인도받았는데 뭐예요? 2014년 8월 각각 그에 대해서 15년으로 계약이 된 모양입니다. 주요 목적은 해외 종속기업인 미래로 HMM 넘버원 회사와 미래로 HMM 넘버2 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회사를 종이 컴퍼니 그 바다로 식구라를 만들어서 각각 해외 법인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미래로 넘버원, 넘버2를 또 만들어 가지고 종속기업이라고 해서 그 종속기업이 이 배를 이 사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대여를 해줘 가지고 인수하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해석이 됩니다.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법은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기업은 선박투자회사법 41조 1항의 조항에 의하여 특별히 수입을 분배하는 바 동법 41조 몇 항인지 뒤에 보여서 안 보입니다만은 이익준비금 적립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그 이익이 나면은 바로바로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바다로 식구라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영업수익이 64억인데 작년보다 3.6%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105억 원대인데 작년에는 영업비용이 거꾸로 108원이 마이너스였어요. 어떻게 비용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냐, 이런 건데 좌우간 영업비용이 전환해서 더 늘었다는 얘기죠. 한 200% 가까이. 그 결과 매출 총이익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같은 건데 영업비용에 다 말하자면 서비스업 성격이 돼가지고 영업비용하고 뭐 판매관리비를 굳이 식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물을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 손실 40억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75억이 나왔는데 1년 내 아주 급격히 손익들이 일반 제조업과 틀려서 말하자면 영업이익의 곡선이 상당히 굴곡이 심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으로 한 거고요. 스룹 회계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냥 뭐 원가 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영업수익이 64억인데 영업비용이 105억 원이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40억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비용이 작년에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작년에 왜 마이너스냐 그러면은 대손상각 환입이 돼가지고 그렇다. 근데 올해는 또 대손상각을 또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로 식구의 손익의 결정적인 요인은 대손상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뭐 그렇다고 일단 이해를 해서 또 다음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운영비용인데요. 결국은 지급수수료 정도 나가고 인건비란 것도 없어요. 금융
그 선박금융이 투자한 말하자면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가는 비용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결국은 영업 비용의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손상각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상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제조업에서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인데 이 기업은 매출 채권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장기 대여금에 대한 그 대손상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마다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대손상각 환입을 122억이나 잡아가지고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는 93억을 대손상각 처리해가지고 비용이 104억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번 돈보다도 그 영업 비용이 대손상각으로 크게 늘어가지고 영업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죠. 자, 자기네들이 배를 사놓고 그거를 또 용선사는 현대상선인데 그게 이제 HMM이죠. 근데 이제 이 불확실성이 뭐 얼마나 그 불안한 건지 몰라도 대손상각을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거냐. 그것은 결말에 가서 대손상각에 대한 표를 보면서 또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에 미리 이 요약 손익계산 아니 재무상태표를 표시해 봤는데 자산 총계에 이 자산 총계가 569억 원입니다. 유동자산보다도 이제 그 비유동자산이 이제 매우 큰 건데 유동부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현재 이 결손금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에 뭐 돈도 좀 못 벌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거꾸로 이익 배당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비용이 더 나가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장기 대여금이라는 게 이 비유동 자산의 금액과 일치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원화 환산 금액으로서 장기 대여금이 527억 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021년에도 565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대여를 했다는 것은 참 이게 그 새로운 어떤 뭐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참 재미있게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로 19호가 직접 그 유형 자산으로 미래로라고 아까 했네요. 완투 그 해외 종속 기업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게 몰타라고 또 돼 있어요. 그 종속 기업이 그런 데가 이제 대부분 이제 홀딩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그런데 본사를 좀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장인애들이 직접 배를 사는 게 아니고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로 해서 그 자회사가 배를 사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은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그런데 몰타 같은 데는 뭐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 운영을 그렇게 맡겼는데 이게 뭐 코로나 등등 뭐 이렇게 불확실성 선박이라는 게 운행하면서 항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을 잡았다가 환입을 잡았다가 하면서 그거에 의한 영향으로 손익이 왔다 갔다 한다. 과연 그렇게 세계 정세가 불안한 건지 그건 좀 또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분석하면서 느낀 거를 좀 말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경영평가로 들어와서 이게 뭐 제조회사도 아닐 경우에 회전율이라는 거를 뭘로 하냐 그러면은
두평의 ROI T 회전율이라고 부릅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로 하는데 요게 이제 약간 0.8%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생산성은 더블 이상으로 그렇게 올라버렸죠. 그 대손상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원가회계 두평 ROI인데 원래 두평 ROI는 이 T 영업이익이 아니고 단기 순이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을 중점으로 분석하는 스카이어 입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영업이익에 충실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하듯이 저는 영업이익까지만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평 ROI 자본 회수율은 39.2%가 하락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검증식에 의해서 P 곱하기 T로 해가지고 두퐁이 만들어낸 말하자면은 어떤 경영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두퐁 ROI로 보더라도 영업 손실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현금 재무지표, 현금 중심으로 분석해 볼 수밖에 없는데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서 오히려 돈이 들어왔다 하는 식의 표현은 감가상각비도 아니고 자관 유형 자산이 증가했다, 아니 감소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유형 자산이 대여금이라고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현금 수익률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은 10.4%로서 작년보다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없고요.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53억 원으로 씩 쭉 이익 배당을 함으로써 한 10% 내외로 이익 배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도 계속 주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최종 56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실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버퍼율도 뭐 작지 않습니다. 30.3%로. 근데 이익 잉여금률, 결손금률은 거꾸로 그렇게 이익 배당들을 하니까 이익 잉여금률이 마이너스로 결손금률이 더 증가한 이런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경영성과가 안 좋은데도 이익 배당을 하면은 결국 결손금률이 자본을 까먹는 그런 결과로 결산이 된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은 3,005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뭐 약간 좀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 장부 가격 대비 주가는 90%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영업 손실인데 왜 주가가 올라갔을까? 그러면은 이미 전문가들은 원가회계 손익으로는 그 기업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금 재무지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0억 적자가 아니고 50몇 억이 말하자면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내는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이 바다로 19호 삼성물산이 한 5% 가까이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대우가 4.6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설립한 세계로 선박금융 주식회사는 0.01% 정도 그러니까 자기 돈 없이 어떤 이 투자회사
이 투자회사도 좋고 어떤 기업체도 좋고 그런 기업들한테 돈 좀 투자하세요.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로 선박금융도 돈도 없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 삼성물산이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공개 시장에서 상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두 개 합쳐도 5%뭐 5%하면 한 10% 정도 해놓고 90% 정도는 일반 시중에서 그 상장을 하면서 돈을 끌어 모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일반 그 주식 투자자들, 개미들이 90%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 투자해가지고 이 바다로 식구라는 회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어떻게 뭐 한 주를 샀더라도 나는 선주나 마찬가지다.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 그거를 가지고 선박을 발주를 낸다. 어디다 발주했냐? 우리나라 그 삼조선에다가 맡긴 것도 아니고 중국 아새끼들한테 맡겨가지고 거기서 벌크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인수했는데 인수하려니까 자기가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고 또 몰탄가 어디 이런 뭐 이런 데다가 또 하나의 그 자회사 종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업이 사는 거로 해서 취득세도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배를 그 HMM이 운영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면은 바로바로 이익 배당을 매년 10%씩 받아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면은 매년 1,000만 원의 이익 배당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익 준비금 뭐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도 예를 들어서 저기 계속 여축해 나가지 않고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그 존립 기간을 한 맥시멈 15년으로 본다니까. 그리고 내년에 팔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선박을 고철로 팔고 또 새로운 배를 또 만들어서 그러면은 또 이제 새로운 회사를 또 만들겠죠. 청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그 세계로 그 선박금융 주식회사는 애가 그 사실 자기 돈 별로 없이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선박을 건조하고 그거를 자기가 또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꿔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자도 받아먹고 또 이익배당도 받아먹고 하는 완전히 이런 그 투자 회사 일반적으로 그 뭐 투자 회사들이 돈을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데 제가 뭐 투자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조금 감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가 개인적인 물주가 없더라도 시중 돈을 다 끌어모아서 선박을 사가지고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 배당을 하고 다 나눠 먹는다. 이런 것도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해운업이라는 게 그 그리스 뭐 옛날에 그존 케네디 여사하고 결혼한 그 그리스의 뭐 선박왕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그 선박왕들도 이런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자기 돈 없이 그렇게 선박에 투자해 가지고 돈을 방법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바다로 식구를 분석하면서 또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뭐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저는 스르프 퇴계를 분석을 해서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가 기승전
제조업의 진심인 기승전 제조업 코리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런 면도 또 좀 보면서 뭐 양념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사업 업종에 대한 그런 특색들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조금 더 배우게 된다. 저도 이걸 분석하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이상 뭐 배우는 입장에서 학습하는 입장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